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서로 지인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인사 2번씩 하고 나니까 벌써 2월에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2월 27일, 28일 잡혀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안보, 정치, 경제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층 토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계시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신 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던 고영환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으로 계시죠. 김열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경제평론가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세 분 너무 모시게 되어서 제가 진짜 영광입니다. TV에서 워낙에 민감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또 우리 또 두 분 박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푸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푸시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서 저도 참 감사하고요. 우리 최 평론가님도 뭡니까 이쪽으로 방송으로 이런저런 정치, 시사, 경제 뭐 다 평론하고 계시지만 이 분야는 오늘 조금 후달리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일반론의 시각으로 조금 이제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는 역할. 네, 네 그래요. 지금 2월 말까지는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2월 말까지는 뭐 네. 준비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의견 드려야 될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너머까지 바쁘죠, 사실. 그 너머까지도 그러시겠습니다. 한번 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작년 6월 12일이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의 그 역사적인 북미 첫 회담. 예.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에는 전쟁이라도 날 것 같고 토탈리티 뭐 완전 파괴, 토탈리티 스토리 이런 얘기도 했고 리틀 로켓맨 이런 식으로까지 가다가 뭐 노인 약간 정신 나간 노인 이런 식의 막말을 주고받던 그쪽에서 참 급전했던 그 상황. 그러고 나서 이제 채 1년이 안 돼서 이제 또 다시 베트남에서 만나기로 됩니다. 지난번은 뭐 그 정도의 이벤트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둘 수 있었겠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에 싱가포르 6.12 회담은 네. 뭐 미국 수반이 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만난 그런 거고 뭐 사실 70여 년 동안 거의 적대 관계 그보다 더 큰 적대 관계는 없었던 그 나라의 두 수반이 모여 앉은 것만 해도 의미는 있는 거죠. 분명히 의미는 있는 거고 예. 북한은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북한 내부적인 주장일 것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지난해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싹튼 것만은 틀림없고 네. 그리고 뭐 아직 뭐 비판의 여론은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미북 관계의 큰 틀, 비핵화의 큰 틀을 만들어 놨다는 데는 이를 달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하노이에서 있을 미북 정상회담, 네. 2차 정상회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통제가 가능한 나라니까 뭐 큰일 없겠지만 아마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약간씩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또 저희들이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고 네. 그래야 뭐 북한도 또 개혁 개방을 이룰
나갈 거고 네. 그래야 또 한반도의 평화적인 또 통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국민들 모두의 희망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김 박사님, 네. 그런 어떤 우리의 희망이나 예. 당이론 차원이 아니고 지금 좀 냉혹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더 뭔가 이거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기대되는 회담인가요 이번에?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시고. 네. 이제 작년도 6.12 같은 경우는 방향 설정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는 회담은 방향 설정이 아니고 설정된 방향 네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건가. 예. 그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향 설정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고 이행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또 우리나라의 정부,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일부 전문가들도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그런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보면 굉장히 또 비관적인 얘기들 많이 회의론이 하거든요. 상당하죠. 네. 그래서 뭐 이것은 미국의 여야 의원들 막론하고 네. 상하 의원들 막론하고 네. 조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것 같고요. 심지어 미국의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직접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그 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인데 대북제재위원회에 그러니까 1718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이제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제출된 내용에 보면 북한은 여전히 이 비핵화를 거짓 비핵화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네. 이 시간에도 핵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 전문가들이 보고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희망하고 현실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희망을 정말 희망대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이번 회담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될 텐데 그것은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비핵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얼마만큼 많은 상응 조치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결정되거든요. 네. 희망은 많은데 그 예. 희망만큼 잘 되려고 하면 다음 주에 있게 될 비건과 김혁철의 2차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아마 많이 비어있는 블랭크들이 채워져서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렇게 뭐 여기저기 방송하시고 뭐 기고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여론에 민감하실 수밖에 네. 없는데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이번 2차 회담에 대한 기대나 어떤 시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사실 지금 미국 시각들, 미국 네. 내 분위기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와 온도차가 크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아주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네. 자 완전한 비핵화에 어느 정도가 이행이 돼서 네. 이게 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체감이 되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사실 이번 뭐 북미 회담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한 입장은 아니지만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는 이 뭐랄까 지난해 야당이 이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지방선거 전날 했잖아요. 올해 또 날짜 잡히고도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음모론이 제기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에선 지난해 쇼라고 불렀거든요. 쇼다. 네. 쇼다. 근데 이제 이 쇼라는 의미도 좋은 의미의 쇼다. 이런 쇼는 자꾸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메이크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예. 사실은 나온 건 없었다. 네. 올해는 이제 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예, 분위기도. 예. 그래서 뭔가 정말 북미가 한두 걸음씩 나간다는 게 체감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또 한미 관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뭔가가 체감이 돼야 되는 국민 정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호락호락할 수는 없지만 두 분 말씀에 조금 보탠다면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나름의 절박감이 있고 미국 정치 현상에서 네. 아까 비판적인 분위기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또 이제 미국 내 여론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통해서 뭔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플러스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외교 네. 아마추어여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북한인데 한 가지 이야기는 의미가 있죠. 쇼였다 하더라도 지난 15개월간 북한이 미사일도 쏘지 않았고 도발하지 않았다. 이게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봐도 어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경제에 대한 절박감, 지금 이렇게 폐쇄 상태로 오래 지탱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인 절박감은 북한에 있고 네. 정치 성과를 보여야 되는 단기적인 절박감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뭔가 두 지도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합의에. 이 상황과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런 전망을 한번 보태봅니다. 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네. 가운데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제 일반인 시각에서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너희는 비핵화해라, 네. 핵무기 폐기하고 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다 없애라. 네. 그러면은 먹고 살게 해줄게, 경제제도 완화해줄게. 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네 개라는 것이 네 가지라는 그렇죠. 것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나온 얘기가 영변 핵시설의 폐기잖아요. 네.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나온 결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영변 핵시설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건 뭐냐?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그래서 그 알파는 ICBM이 알파가 될 수도 있고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북한 내의 다른 핵시설 그것도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알파 영변 핵시설과 알파를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는데 상응 조치는 6.12 정상회담에 나온 건 순서대로죠. 이제 첫 번째는 북미 관계 개선이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뭐 연락사무소 설치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평화체제니까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테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비핵화는 좀 전에 그 반대급부로서 제가 뭐 얘기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유해송환과 관련된 건데요. 아마 가장 합의가 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유해송환일 거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나 또는 그 연락사무소 설치보다 더 강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보다 훨씬 지금 더 다급한 입장에 있는 것이 저는 김정은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마지막 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2021년 되면은 아마 당대회 제8차 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놓은 게 있어야 이걸 내놓아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일 협상에서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이 경제 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일정 부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지금 북한 경제는 쓰러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죠. 수출은 17억 불 했고 수입은 28억 불인가요? 그 정도 38억 불. 그러니까 그 갭이 한 20억 불 예. 차이가 나잖아요. 그 20억 불을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가지고 썼단 말이죠. 2017년대도 쓰고 2018년도 썼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올 전반기 되면은 바닥이 난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비핵화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만 내면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일정 부분의 경제 제재 해제나 완화 그런 것들이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뭐 이런 미국 간의 관계 이거 2차 정상회담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겠는데 진짜 한번 좀 스피디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핵을 포기한다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회의적으로 보는가 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핵강국 건설이거든요. 그거는 김정일 때부터 아닌가요? 아니 완성을 했다는 거죠. 완성을 했다. 완성을 한 네네. 건 핵강국이고 북한 노동신문이나 뭐 민주조선이나 매체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요새 핵강국 소리는 안 하지만 전략국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전략국가의 위치에 들어섰으니 강대국들도 감히 우리에 대해서 어쩌지 못한다. 이게 결국 돌아와서 말하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핵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국가로 변하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도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우리가 핵이 없었으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한테 대화를 하자고 하겠느냐. 이거는 예.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예.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전략국가로의 국가의 어떤 지위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거를 부정해 버리면 그럼 당신이 와서 올라가서 7, 8년 동안 한 것을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당정군 간부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없는 네, 측면이 네,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등 이런 것들을 한 발 한 발 나가자 그랬어요. 한 발. 한 발 한 발.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아주 지난하고 오랜 장기적인 과제로 될 것이다. 이거는 네. 처음에 지난해 작년도 만났을 때 뭐 고르디우스 매드 풀듯이 단칼에 획기적인 이런 말들은 다 없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이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사실 네. 저도 뭐 최근에 미국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미국에서 북한을 아는 사람일수록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회의적입니다. 오직 정치인들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북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보태면 네.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북한이 지금 이제 설명을 김현수 박사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대중 수출이요 88%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돈이 2억 8천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평양시 평천구역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따뜻한 물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하는 그 구역에 네. 아파트가 지난해 1월 달에 10만 불에 거래가 됐고 분양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초에 3만 달러의 현금으로 내놔도 10만 불짜리를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환 위기를 겪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거의 외환이 말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는 혁명 자금이라고 하는 국책 자금도 보위성이나 제2경제위원회 같은 그런 주요 단위들에도 주는 돈이 없어졌다는 게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전언들인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성과를 내야만 자기 체제가 유지가 되고 네. 공고가 되는 거고 네. 미국 쪽에서도 보면 미국 쪽은 뭐 뮬러 특검이 있죠. 여러 가지 하원을 또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제가 미국에 가서 원내대표를 할 때 한 2번 만나뵌 예. 분인데 굉장히 좀 비판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방향성만 제기한 지난해 6월 12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세우지 못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을 하게 될 거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 대선 국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기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어느 쪽이 더 긴박한가 하는 거는 뭐 제가 네. 숫자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지만 네. 두 쪽이 다 절박한 양쪽 다 사정이니 절박하다. 그래서 거기서 톱다운 형식으로 뭔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뭔가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기지. 뭐 네. 북한이 이제 2번, 3번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플루토늄 기지만 가지고 불능화하고 그러는 건 안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영변 지구에 있는 북한 각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네, 많이 네. 있는데 네.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거기에 ICBM 문제까지만 되면 빅딜 정도로 빅딜 평가를 정도는 될 수 있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미국은 여기다 뭘 줄 거냐? 글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재 완화를 북한이 제일 원하겠죠. 반하고 있는데
사실 제재 문제는 미국도 힘든 것이 뭐냐면요. 한 번 풀기 시작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다시 얻어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예. 제재는 물러서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런 걸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문제가 나오고 금강산 강강 일부 제외 조항이 나오는 거고 그건 잔소리인데. 거기에 이제 종전선언까지 나오는 건데 북한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예. 비건 대표하고 뭐 이번에도 뭐 얼굴을 좀 붉히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김혁철 대미 네. 특별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두 측 다 현재의 상황만 고집하고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톱다운 형식으로 뭔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의제들의 빈칸들 이제 김현수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랭크. 빈칸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2차 하노이 회담이 굉장히 정말 아주 불량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둘 다 결심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하는 건데 그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두 측이 다 양측이 눈높이를 조금씩은 낮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더 커집니다. 그 정도 절박하다면 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지금 베트남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위치 다낭이냐 하노이냐 네, 네. 하다가 이제 네. 북한의 입장대로 하노이를 됐는데 글쎄, 예. 베트남 모델이라는 게 일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모두 다 베트남 모델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 네. 근데 이게 베트남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북한이 지금 미국을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체제 보장 안 해주는데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글쎄. 바로 지지난해 핵 무력을 완성했는데 예. 우리는 다 발가벗겨지는 것 아니냐. 네. 근데 베트남에 가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무엇을 느끼게 될 거냐면 한국 전쟁보다 베트남 전쟁이 더 늦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한 나라로는 베트남이 아직도 전쟁의 상흔이나 적개심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를 적용해 보면. 그런데 베트남은 73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이 공산화가 됐는데 도이모이 정책이 언제 시작되냐면 86년에 시작이 돼요. 굉장히 빨라요. 미국과 언제 수교를 하냐 하면 95년에 이미 수교를 해요. 그리고 이 그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예요. 다낭은 세계 최대의 휴양지가 되고 컨벤션 도시가 되고 그럼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베트남은 핵이 없지만 지금 다낭은 왜 전 김정은 위원장이 피했다고 생각하냐면 베트남과의 이제 국빈 방문 문제도 있고 수도를 가는 게 의미가 네, 있고 네. 대사관도 있지만 다낭은 미국하고 군사적인 교류를 베트남이 하면서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 자산이 들어오는데 항상 전략 자산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네. 거기를 굳이 가고 싶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을 직접 밟고 지켜보면 우리보다 나중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 베트남은 왜 이렇게 미국과 친하고 핵이 없어도 체제가 보장되지?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핵을 왜 가져야 하느냐. 미국이 침략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공산주의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단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모스크바 그야말로 그 장막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주계 장막 베이징이 이제 열릴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코카콜라 5개 광고 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외환이 고갈돼 있고 인민들이 배를 굶주리고 뭐 통치자들도 좀 넉넉하게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가 돌기 시작하면 핵과 경제를 고민해야죠. 두 개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뭔가 결단으로 향해 가지 않겠느냐. 베트남 모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간접적인 암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최영일 평론가님의 이 말씀 중에 제가 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할 수가 있다고 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북한의 기득권층 가운데에도 수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6월 12일 회담이 있은 후에 네. 그리고 또 우리 9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신 다음에 네. 북한 간부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회자된 것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풀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풀리면 제재도 풀리고 네. 제재가 풀리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는데 아하. 9월 달 지나고 네. 10월 달 지나고 11월 달 지나는데 돈은 안 돌고 돈은 안 들어오고. 무역은 안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추방돼서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회의감들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핵을 내려놨을 때 네. 미국이 정말 안 들어올까? 남조선이 정말 우리를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은 당정군 간부들한테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김일성 주석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 뭐냐면 핵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핵을 포기합시다. 포기합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생화학무기 없애라. 그래서 생화학무기 없앱니다. 생화학무기 없애면 그럼 가만히 있겠냐? 당신의 군대를 100만 명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냐? 그리고 군대를 원산 평양 개선까지 뒤로 물리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벌판에 헐헐 벗고 맨몸으로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느냐. 네. 이거를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겨우 풀뿌리 정말 씹어 먹으면서 강석주 부총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풀뿌리를 씹어 먹으면서 만든 핵무기를 왜 포기를 하느냐. 네. 이게 또 한쪽으로 남아있는 정서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할 수 있어도 자기 통치 기반으로 되는 당중군 기득권층을 납득을 못 시키면 그 어떤 논리를 세워서 납득을 못 시키면 거기서 오는 정권 불안도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골치는 매우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핵을 가지고 가자니까 제재는 안 풀릴 거고 제재가 안 풀리면 국민들이 또 배가 고프면 뭔가 원성이 들끓 거고 또 핵을 포기하면 또 간부들이 아니 뭐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예. 그거 또 다 없애는 건 또 예. 뭐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골치가 많이 아플 건데 사실은 뭐 북한이 1인 지배 체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자기네가 이제까지 70년 동안 꾸려온 당정군 기득권층이 또 상당한 역량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역량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납득을 시킬 만한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다. 난처한 입장이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빈 방문이죠, 사실. 네. 뭐 어마어마한 이제 뭐 행사를 하게 될 텐데 뭐 27, 8일 전에 할 수도 있고 끝나고 할 수도 있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훨씬 더 집중을 하려면 끝나고 이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날짜야 이제 뭐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봐라.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지 않았냐. 우리 이거 계속 갖고 있어 가지고 죽을 거냐. 핵 안고 죽을래? 그러면 우리 바꿀래? 그걸 이제 그 북한 주민들한테 또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한테 자기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미국, 뭐 북미 순서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정상이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국이란 변수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항상 중요한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쪼르륵 갔거든요. 베이징으로. 네. 생일상도 거하게 차려주고 중국의 훈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훈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2017년도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한반도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이 한 얘기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이 뭐냐? 대화를 하면 되는데 왜 대화를 안 하느냐라고 중국이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미국하고 북한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대화한다고. 그러니까 차이나가 패싱이 된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드는 거죠. 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도 약간 섭섭해하는 거고. 뭐 일본은 사실상 뭐 네. 이거 괜히 숟가락 놓으려고 중요도로 따지면은 중국이 많이 지금 떨어지죠.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달에 작년도 3월 7, 8일날 얼른 오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5월 뭐 7, 8일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가고 올해 또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수를 받기 위해서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나한테 든든한 뒷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북한한테 훈수를 하는데 표나지 않게 훈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표나게 훈수하면 두 번째 작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 중국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그 참매 1호 타고 갔잖아요. 네. 여기 딸앤으로 갔으니까 5월 7, 8일입니다. 그런데 딱 그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다 오면은 태도가 바뀐다라고 글쎄, 얘기했어요. 그랬죠. 그 말의 핵심은 중국이 너 조종하고 그러지 말아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콕 찍어서 얘기해 준 직설적으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개적으로 발설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북한한테는 얘기해 주겠죠. 그 초점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쌍궤 병행이에요. 쌍궤. 예,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하고 평화체제 협상하고 같이 가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이 뭐 최초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쌍궤 병행을 들어가면 여기에 남북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돌고 여기는 여기대로 돌 거냐, 두 개를 묶을 거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할 때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문제하고 평화체제의 남북미중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저는 한 줄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끊임없이 뒤에서 아마 북한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조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반대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서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조언을 받고자 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결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저나 최영일 평론가님도 소위 말하는 그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좀 아직 익숙하고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육 과목에 승공통일의 길이라는 게 있었고요. 맞아요. 군대에서는 정훈 장교들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냉전은 끝났고 요즘은 뭐 신냉전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주섬주섬 듣고 굉장히 뭐 현학적이고 뭐 좀 세상 이치 깨달은 것처럼 여겼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지만 커왔지만 늘 하는 얘기가 세계 열강들이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군사분계선 이것이 열리면은 우리 현 정부에서 추구하듯이 무슨 뭐 남북한의 철도가 다시 연결되고 이 태평양과 유라시아가 연결되는 이 그림은 상당히 가슴 뛰는 그림이거든요. 새로운 세계인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미중이 경제 무역에서 갈등 관계, 경쟁 네. 관계에 있고 네. 뭐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최근 동향을 좀 저희가 나름 좀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고 있어요. 중국도. 예.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많은 식당 종업원들이 이번에 2월 27일 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으면 북한으로 식당 종업원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또 지난해 갔을 때도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가 하면 중국과 조선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혁명의 한 참모부를 쓰는 동지 관계라 그러니까 참모부를 같이 쓴다는 거는 참모부를 같이 쓴다. 그거는 전략 전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발끈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중국이 이번에 뭐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도 다시 한번 갔었고 이제 이수영 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술단도 현성월 단장도 갔었는데 네. 저는 어떤 태도를 중국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제재는 지금 미국하고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합을 겨루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제재를 잘못 풀어줬다가는 정말 중국이 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재는 못 풀어주고 대신 대우는 잘해주는 거죠. 뭐 제재는 김정은 못 풀고. 위원장 오면 생일상 크게 차려주고 큰 선물 주고 큰 도자기 주고 큰 그림 주고 예술단 오면 예술단 공연 봐주고 연애 차려주고 대우는 잘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계좌 트는 게 아직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자명 계좌를 해가지고 아직 무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잘 안 해주면 제재를 완화를 안 해주거나 관계 개선을 안 하면 우린 중국하고 또다시 한 팀으로 묶고 돌아갈 거야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는 거고 중국도
좀 미국이 우리한테 계속을 압력을 내기면 난 북한이라는 외교적 카드가 있어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하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세계 정치 무대에서 중심의 문제로 하나로 떠오르는 건 사실인데 이것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결국은 비핵화하고 다시 돌아가면 제재 완화에 다시 걸린다는 소리예요. 다시 걸리는데 비핵화가 사실 한 발 한 발 간다 그러면서 10년, 20년 가면 제재도 거의 풀릴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휴전선이 열려서 유라시아 철도가 나진을 거쳐서 울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이르쿠츠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런던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이르쿠츠크 해가지고 모스크바까지도 가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해서 개혁 개방 뭐 더위 모이보다는 못해도 어쨌든 그보다 수준이 낮아도 개혁 개방을 하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투자가 들불같이 일어나서 그렇게 돼서 철도도 연결되고 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러면 정말 북한이라는 거대한 어떤 투자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림인데 우리가 꿈을 아직 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꿈을 꿔야 되는 게 사실이고 맞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가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해야 될 일,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좀 작은 그림, 중간 그림, 큰 그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사실상 이번에 1월 7, 8일 뭐 김정은 위원장 생일 때 맞춰서 다시 네 번째 다녀왔었죠.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지금 한미 간에는 워킹 그룹이 있잖아요.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워킹 그룹을 만든다. 북한과 중국 네, 사이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3차 때 만나서 얘기한 게 한 참모부였으니까 그걸 이번에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합의가 됐어요. 예. 지금은 이제 가동되고 있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완화를 못 해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게요. 만일 경제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배하고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거나 뒷구멍으로 뭘 해주는 순간 이건 미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이 미중의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무역 전쟁이라고 할까요? 여기 네. 아주 결정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세 번째 조금 이제 큰 그림으로 가면 이 전체 그림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기존의 패권 국가와 떠오르는 국가 사이에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보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저것도 무역으로만 낮춰서 볼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봐버리면 이건 패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구나. 그렇겠죠. 그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면 사실상 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이것이 지금 정말 그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게 되고 남북한의 사이가 좋게 되면은 북한이 친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큰 시각에서 한번 또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는 지금 생각은 말씀하신 해요. 그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네. 고민을 하겠죠. 전략적으로. 그렇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을 하겠죠. 그렇겠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근데 그게 간단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진화. 예. 처음에는 북한에 대해서 뭘 계속 강조하냐면 그래? 핵을 만들어 군사적으로 칠 거야.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야. 전략자산 날린다.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 그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최근까지인데요.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15개월 동안 도발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 사업가고 방송인 출신으로 느닷없이 낮은 확률을 뒤집으면서 대통령이 된 인물 아닙니까? 회장님이시죠. 네, 회장님.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정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북한하고 가장 치열하게 스터디를 하면서 자, 군사적으로 이걸 압박해야 되겠네? 아니다.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외교적으로 지금 친서가 뭐 거의 연애 편지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두 지도자 간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머니 게임. 네. 그럼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더 끌어오는 법, 투자죠. 미국이 중국보다 북한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말을 듣겠죠. 그 예를 들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건설도 하고 관광 네. 개발도 하고 기업도 하면 네. 미국은 북한을 못 치겠죠. 못 치겠죠. 주한미군이 있으면 여기 서울을 때린다 또는 평택을 때린다 그러면은 미국인을 이제 발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평양에 미국인들이 아예 들어가서 살고 미국인들 살고 같이 비즈니스를 미국의 하고 자본이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핵이 필요 없는 거죠. 볼모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선크 코스트라고 했을 때 네.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북한은 굳이 핵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와 이 자본 네트워크로 묶어버리자.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단계를 하나하나 하려면 자 이제 이 핵부터 처리해야 되고 종전선언 해야 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되고 연락사무소 내야 되고 수교해야 되고 그럼 이게 대략 한 10년 이상의 이제 로드맵이 필요해 보이는 예, 거죠. 예. 근데 이게 탑다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 과정을 좀 점프업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비핵화는요 10년 이상 걸리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호언장담을 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한 바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로드맵은 진행되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항상 이제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그렇지만 역사 협정 같은 거 할 때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런 조항을 넣지 않습니까? 네. 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받는다면 미국은 투자하고 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절반 지났는데 네. 재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트럼프와의 약속이 유효할까? 대통령에서 내려와도 트럼프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뉴스에 떴다가 지금은 사라진 사실 아니다라고 나온 짐 로저스 이야기. 네. 자, 이 내부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뭐 트럼프가 전 재산은 아니어도 트럼프 재산의 한 10분의 1, 20분의 1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북한 예산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아니어도 사업가 트럼프와 우리는 지속적인 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림들. 그리고 이제 다낭이라든가 이제 하롱베이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경제적 발전 모델들을 보고 여기는 더운 나라고 이것을 내가 만든 마식용 스키장을 비롯해서 우리 북한 지역에 이식하는 방법은 뭘지를 지도자라면 당연히 고민을 하고 돌아갈 텐데 그 이제 빅픽처라든가 밑그림들이 트럼프와 좀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 트럼프는 김정은의 경제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관계가 아까 또 예. 녹화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걸 진짜 실현하시네요. 네 그렇죠. 가슴 뛰는 낙관론을 한번 펼쳐보시겠다 하더니 제가 뭐 오늘의 역할은 장밋빛 미래니까요. 예, 오늘은 저 장미맨입니다. 장미맨.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일부가 네. 엮여나가기 시작한다면 네. 원래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은 없잖아요.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서 레고를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 작은 단초들을 사실은 제가 이 정도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김정은 위원장과 그 참모들은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들을 하겠습니까? 예. 그 중에 아주 이 대단한 낙관론부터 완전한 비관론까지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겠죠. 예. 두 사람이 이제 양일간이니까 27일, 28일 동안 예. 적어도 전 두세 끼의 식사를 함께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툭 던졌다가 이 두 지도자 간의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면 네. 그중에 한두 가지는 실현 가능하겠는데 그럼 이게 또 다른 물꼬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이 그냥 이 장밋빛이 아니라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 공동성명 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자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온통 평양을 돌아다니면 이게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참모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죠. 자기 참모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평양에 미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럼 전쟁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장밋빛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고 박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매주 이 주간 전망대를 진행하는데 이번 회차만큼 제가 오래 고민하고 또 기대한 이슈도 처음입니다. 첫째는요. 이런 의문이거든요. 이거 26년 됐습니다. 북한과의 이 북한 핵 갖고 시작한 게 제네바 합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람 좋아 보이던 크리스토퍼 힐 뉴스에서 늘 보다가 이번에 스티븐 비건도 두 사람 다 생긴 건 사람 좋아 보여요. 네. 그런데 그 26년 동안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걱정이기도 한 겁니다. 늘 뭐 합의하면 뭐해? 결국 수소탄까지 왔는데 대륙간 미사일까지 왔는데 합의하면 뭐해 하는 그과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패권까지 얘기하면은 야 이거 우리 내죽기 전에 이거 해결되겠어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최평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장밋빛 이것을 꼭 그냥 희망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나 소비에트 연방이 그냥 어느 순간 해체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릴 때였지만 이럴 수가 있어 싶었거든요. 우리라고 이 당대에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거나 소비에트 연방이 그냥 어느 순간 해체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릴 때였지만 이럴 수가 있어 싶었거든요. 우리라고 이 당대에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 중에 가장 큰 측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전에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변수만 걱정을 하고 고려하면 됐는데 트럼프 변수가 생기면서 이게 한반도 긴장이 확 올라가니까 이거 뭔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북한만 이제까지 북한에서 살았고 여기 와서 북한 한 27년 연구한 나도 이게 뭔가 생길 것 같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 일단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변수들은 사라졌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낮아진 거는 틀림없이 성과입니다. 틀림없이 성과고 사실은 콜 총리도 저희들 저도 콜 총리를 한번 만나봤지만 독일이 통일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도 못 보는 그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조금 기대를 걸 수 있는 측면이 뭐냐면 둘 다 파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지지난해 만나서 이야기해도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모른다. 북한 사람들은 아느냐. 우리도 지도자 동지 속생각이 실제로 뭔지 잘 모르겠다. 똑같은 거거든요. 파격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두 사람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도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평론가님 말씀이 전혀
뭐 장밋빛 그림이라고만 생각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 세계만 들여다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지난하고 지난하다. 장기적이고 네. 정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고 네. 왜냐하면 둘 다 정권의 운명을 뭐 트럼프는 자기 재선을 걸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정권의 운명을 걸고 지금 일척공거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렇게 웃으면 만나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카나다 갈 때 자기가 서너 박스 분량의 북한에 대한 책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서너 박스 책을 읽어봤다고 생각지 않고 그냥 제목만 읽었어도 큰 공부를 했다고 제목만 생각하는데 읽어도? 실질적으로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고 네. 뭐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제 보고서를 수십 차례 올려서 그걸 제2서라 그러는데 네. 써본 사람인데 네. 북한 지도자들은 어떤 안건이 생기면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한 4일 동안 5일 동안 밤을 새면서 줄을 쳐가면서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강석주한테 전화 걸고 전화를 걸어서 안 되면 들어라. 북미국장 데리고 들어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네. 자유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과연 북한 지도자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자기 체제의 운명이 걸려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 자식 때까지 이어받아 가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북한 핵에 대한 공부를 할까?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해 6월 12일 보면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이라는 변수를 크게 고려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베트남이 우리가 지금 기대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비핵화 로드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핵화를 금방금방 내년도 하라는 게 아니고 영변 기지는 언제 신고하고 언제 사찰을 받고 언제 동해에 불능화를 하고 이런 로드맵 정도만 나와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변 오래 울고 먹습니다. 그렇죠. 영변 정말 20몇 년 동안 울고 먹는 거고 가서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말 오물더미 그냥 시궁창 같은 그런 거라고 계속 예, 이야기를 하는 예. 건데 그래도 또 거기서 또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또 불가사의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또 미국에서 에너지부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걸 해결 못해도 북한이 우리가 그래도 2005년도까지는 들어가서 봤는데 14년 동안 못 봤으니 좀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자. 한번 보고 싶다. 실제로 표본 또 보고 북한이 발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도 미국 전문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상황, 북한 상황, 미국 상황, 뭐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파격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김 박사님께는 이것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뭐 주한미군 철수 없다 했는데 그 말이 묘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 고 박사님 말씀하신 거 조금 추가하고 네네. 지금 질문하신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봐요. 리스크를 하시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결정할 가능성. 그게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뭐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또 중국을 갈 때 사실상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계속해서 다 어디 순시 나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계속해서 그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북한의 전략이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비건의 그 상대방이 원래는 최선희였다가 그걸 이제 계속 최선희가 보이콧도 나와서 엉뚱하게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혁철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7, 8일 날 이제 올라갔잖아요. 6, 7, 8일 날 2박 3일 동안 가가지고 다전 그러니까 12개 이상의 뭐 이렇게 어제는 얘기는 했다. 상호
상호 의견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북한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합의 블랭크를 엄청 많이 비워두는 거죠. 일부러. 전략적으로. 네. 계속해서 합의를 안 하고 블랭크를 계속 비워둬서 요것을 딱 미국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둘이서 채워놓도록.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블랭크를 뭘 집어넣을지 그냥 100% 딱딱딱 맞게 집어넣을 정도로 공부를 해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올 거란 말이죠.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이게 그 북핵 그 문제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실무자를 만들어서 여기 하자라고 해서 남긴 거잖아요. 다른 뭐 정치적인 욕심 이런 거 다 빼놓고. 근데 그 국무부 장관이 그 정도로 바쁜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하느라고 얼마나 바빠요.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서 골프도 쳐야죠. 예,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에이브람스 그 한미연합 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 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때 네.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얘기했다라고 봐요. 한번 보시죠.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거냐. 예, 평화협정 체결하고 난 뒤에도 있을 겁니다. 예,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서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 속에서 가장 최선의 모범 답안은 정답을 얘기했네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평화협정 체결되기 전까지 주한미군은 일체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지 북한이 여기에 개입하거나 또는 뭐 중국이 여기에 개입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아라고 선을 그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관련해서요? 아니요. 지금 북미 전반적으로 현 이 아. 비핵화 과정에서.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워킹 그룹이 있어서 워킹 그룹은 워킹 그룹대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네. 레벨이 1, 2, 3라고 하면 워킹 그룹이 있고 외무부 장관 전화나 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이나 전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워킹 그룹끼리는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강경호 외무부 장관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내일 모레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전화 통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여기는 우리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야 할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상호 인식이 공유된 상태에서 이제 그 트럼프 하노이로 대통령이 하노이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영어 써서 죄송하면 same page에 한미가 같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ame page. 같은 생각과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항상 북한은 빈틈을 노려서 항상 들어와서 그걸 갈라놓는 전략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임 페이지에 미국과 한국이 있어야 우리가 협상력도 커지고 북한에서 더 큰 양보도 얻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시네요. 저기 최평관님, 네. 제가 이거 말이 좀 꼬이네요. 근데 한 가지 시장에서 궁금한 게 지금 2차 저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대북 경협주, 대북 관련주가 안 움직여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민 정서 일반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톤다운이 된 겁니다. 톤다운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체감시켜야 비핵화가 한 걸음 나갔구나. 또는 이제 평화협정에 한 걸음 다가갔구나라는 걸 느끼지. 네. 왜냐면 제가 오늘 아무리 장미맨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이 지난해 장밋빛 지도는 다 나왔어요. 네.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번 더 해봐야 국민들에겐 재방송이잖아요. 재방송이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지난 해에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근데 올해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고 반영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대신 저는 그 이후가 중요한데 이번 2월 27,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서 논의된 것 중에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일부 이루어지면 3월부터 경협주는 탄력 받을 겁니다. 아하. 근데 별게 없다. 지난해 했던 6.12 정상회담의 재탕이다.
그리고 이거 또 앞으로 협상해 나가자 하고 3차 교착 오고 4차 교착 오고 야 이거 상반기에 뭐 진행될 게 없는데 그러면은 되긴 되겠지만 언젠가 이 대중들의 기대치, 기업이나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이 북미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느리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 반응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어떤 이제 키워드가 28일 뭐 공동 합의문 정도가 선언이 될 때 나오느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또 봄에 있을 거고 서울 답방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남북 경협주 움직일 텐데 당장 어느 시점에 경협주가 좀 체감을 할 거냐면 자 개성공단 정도는 재개된다. 우리 기업들 그 다시 정도는, 들어간다. 그 정도는. 이런 정도가 시작이 되면 움직일 거고요. 아니면 이제 남북 이 철도 연결이 이제 올해는 당장 이 테스트에 들어간다. 네, 네. 시범 운행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건 뭐냐면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가 상호 간에 이제 합의되고 유엔이 움직여 준다는 전제 하에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크죠. 그런데 문제는 대북 제재가 안 풀리면 이건 북한의 절박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것과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사람과 물자가 움직인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이제 냉담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사실은 충분히 오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북미 회담 별로 언급 안 합니다. 북한 언급 안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만나고 벤처기업인 만나고 대기업 만나고 모두 내부 경제 올인이거든요. 네. 지금 1월에 대한 고용 동향 분석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계속 나오고 있죠. 공시지가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국내 경제 올인 체제로 움직이는 와중에 지난해 말로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미국과 세임 페이지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엄중하게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없다라고 하는 와중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해외 순방 때마다 역설을 했어요. 네. 유럽 가서도 그랬고, 네. 이 유엔 가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EU 가서도 그랬고. 근데 반응이 냉담하다라고 하는 게 내외신의 당시의 평가였어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제부터 좀 풀어줍시다. 북한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세일즈맨 역할을 했던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북한을 거들어준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데 그래도 남한 정도가 지금 우리를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인도적 지원 해주자. 일부라도 완화해주자라고 거들어주는구나라고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중국도 지금 대북 제재 못 풀어주고 예, 있잖아요. 예, 안 풀어준다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전 포석을 두었고 이제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포석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 하고 관측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오늘 이 준비해 오신 것 중에 진행하는 제가 서툴러서 빠뜨린 거 혹시나 못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 고 박사님께 고 박사님 언제 한번 방송에 나서나 이렇게 마주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저 북한 방송 보면은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 옛날 뭐 김정일 시대부터 해서 딱 떴다 하면 막 북한 주민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을 합니다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요. 네. 공화국 창건 40돌 행사 때 제가 이제 국가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다녔는데 네.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주석단에 나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다 울어요. 울어요. 근데 행사가 다 끝났어요. 네. 김일성, 김정일 다 집에 갔어요. 퇴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영 군중들, 연도에 섰던 환영 군중들 돌아가요. 근데 네. 차가 없으니까 걸어간단 말이죠. 네. 그 행렬 안으로 차가 움직이는데 불평이 이런 날은 빵이라도 하나씩 좀 주지. 이런 날은 그래도 버스라도 좀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 아니야? 오늘 명절인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울 때도 있고 원성을 가질 때도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이번에 6.12 정상회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순환비행장에 도착할 때 네. 나왔던 간부들 보십시오. 예. 다 웁니다. 예, 예. 그게 왜 우는가 하면요. 예. 우리가 정말 60,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근데 김일성 주석도 못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못했던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고 와요. 뭔가 희망과 기대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 젊은 사람이 그래도 대단하다, 배짱이. 우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지났어요. 근데 제재도 안 풀리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술자들, 식당 종업원들 돌아와요.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우는 건 우는 거고 이거는 또 이거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오늘 못 하신 말씀 한 1분 정도씩 해서. 예. 저는 뭐 지금 분석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네. 최근엔 드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시간 할애를 풍부하게 해주셔서 잘 된 것 같은데 네. 끝으로 하나는 아까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갑자기 급변 사태로 벌어지네.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도 급변 사태로 또 지난 정권에서는 예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북한이 그렇게 곧 붕괴될 체제가 아니다라고 또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90년에 이 소비에트의 급붕괴, 네. 고르바초프의 등장, 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그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전에 이제 동서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네. 거거든요. 이때 이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대중들의 열망이 포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포텐이 돌파구를 찾으면 이제 벤트돼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이 북한 인민들의 열망, 또 미국인들의 열망, 세계인들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열망, 우리 국민들의 열망, 이게 좀 한 방향으로 맞춰지면 딱 맞진 않지만 강물의 물꽃처럼 이제 트이게 되면 그거는 가속도가 붙고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들의 열망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게 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결단, 탑다운 방식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아무리 이 큰 지도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 세울 때처럼 이 대중들을, 인민들을, 국민들을 노예 취급할 수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빵 하나라도 주지, 이게 대중들의 열망이면 김정은 위원장은 빵 하나가 안 되면 떡 한 쪽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쫄쫄 굶기면서 나만 따라와, 그러고 뭐 10년 끌고 가겠습니까? 전 1년도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는. 그러면서는 대중의 열망이 이 안으로 강팍해져 있을 때는 외부의 적을 찾고 정말 전쟁이 날 이유가 없는데 증오심과 적개심이 군중심리가 돼서 전쟁이 터지는데 네. 지금 이 세계의 흐름, 한반도의 흐름이 평화와 번영을 열망하는 쪽으로 좀 모아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각각 다른 입장들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뭔가 합의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되는 테이블에 최소한 북미 지도자가 마주서게 되는 것 아닌가. 여기서 확실한 틀어버리겠는가 하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스위스판만 딱 맞으면 네. 굿샷이 나오네요. 오늘 이제 장미의 기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이게 오비가 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예, 김일수 박사님. 저는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제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베트남을 가면 좀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베트남을 좀 보고 왔으면 균형된 좋겠다. 시각. 균형된 시각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북한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또는 이제 하노이를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상 그 미국하고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하노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의 도시라고 하는 거, 또 지금 현재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에서만 베트남을 바라보지 말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베트남이 오늘날의 베트남이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975년도에 이제 베트남이 적화가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1986년도에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이모의 정책, 소위 말해서 계획 개방 정책을 썼고 그렇게 계획 개방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1995년도에 가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만 20년 만에 미국하고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수교를 하거든요. 네. 수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수교 조건이 뭐였는지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수교까지 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2001년도였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간단히 그냥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뭔가 해결되는 나라가 아니고 끊임없이 미국의 가치와 기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니까 성급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미국을 보면서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라.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만 잘하면 내가 이득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전투에서 이번에 져도 앞으로 길게 봐서 미국이라는 나라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핵을 포기를 하고 정말 베트남처럼 일치월장하는 그런 경제력을 가져서 정말 북한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정말 김정은을 호할아버지라고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호지명 주석을 호할아버지 그런 대우를 받은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전쟁을 큰 판을 쳐다보라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참 이렇게 뭐 많은 채널에서 또 많은 매체에서 이 이슈를 가고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늘 상당히 뭐 이렇게 벅차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막연한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또 이 고착화된 사고 안에서 이거 되겠어 하는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뭔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파격과 파격이 부딪혔어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말씀하신 모두의 염원이 스위스팟에 모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인 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고 또 우리 국민된 또 한민족된 우리 여기서 한번 서로가 힘을 모으고 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이번 하노이 회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